핵심 경험. 전쟁 문화의 거대 담론을 형성한 경험들. 낭만주의 전쟁 회고록은 새로운 언어와 장면, 이미지와 더불어 새로운 관점으로 전쟁의 사건들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군사적 영향이나 명예가 전쟁의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었다. 그 대신 사건은 경험이 되었고 개인의 성장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게 되었다. 집단적인 전쟁 목적이나 개인적인 목적, 명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입대나 불세례 등의 핵심 경험으로 주목을 받았다. 아드 킹레스의 제임스 캠벨 경은 7년 전쟁에 관한 회고록에서 사건들을 선정한 기준을 설명한다. 지금이라면 기록하거나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겠지만 사건이 발생한 그 순간 나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내 기억에 각인되고 수년이 흐른 지금도 기억에 분명한 인상을 남긴 사건들은 본질적 가치와 상관없이 바로 그런 상황 때문에 기록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기록하려는 사실도 그런 종류다. 마브르크 포위 작전 당시 나는 떨어지는 포탄이 내 옆에 죽어 쓰러져 있는 병사의 몸을 뚫고 들어가 터지는 것을 목격했다. 포탄이 떨어졌을 때 나는 당연히 그런 가련한 병사의 훼손된 유해라도 찾을까 싶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유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제임스 경의 논리에서 프로이트 동기이론의 단초가 발견된다. 부르고뉴 하사관이 모스크바 태곽에 관한 사건을 선정한 경위를 설명할 때 프로이트의 동기이론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인류의 명예를 위한다면 이 모든 참혹한 장면을 묘사하지 말아야겠지만 내가 목격한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마음먹었다. 다른 도리가 없다. 게다가 이 모든 일들이 내 마음을 너무 무겁게 내리눌러 내가 목격한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계속 괴로울 것 같다. 부르고뉴는 계속해서 만나는 참전 용사들이 전투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늘 모스크바 퇴각 이야기뿐이고 우리는 우리의 기억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나처럼 그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인상이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한다. 이제 새로운 전쟁 성장 경험담에서 확인되는 전쟁의 핵심 경험들을 살펴보자. 그리고 이 개인적 경험들이 서로 결합해 이후 서양 전쟁 문화의 특징이 된 수많은 거대 담론을 만들어낸 과정을 살펴보자. 주목할 점은 회고록 저자들이 핵심 경험들을 서술할 때 흔히 전쟁과 기타 다른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통찰을 덧붙인다는 사실이다. 흔히 본질적으로 숭고한 핵심 경험 이야기에 이러한 통찰을 추가함으로써 회고록 저자들은 핵심 경험의 계시의 권위를 부여했다. 군사 기초훈련. 일반적으로 군사 기초훈련은 군사작전과 목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사건이며 명예를 얻는 사건도 아니다. 따라서 군사 기초훈련은 거의 모든 근대 초기 회고록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성장의 시대에는 군사 기초훈련이 아주 중요했다. 군대는 물론 신병들도 군사 기초훈련을 중대한 정체성의 위기로 인정했다. 나중에 돌이켜 군사 기초 훈련을 군 생활 및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기억하는 참전 용사도 있다. 군사 기초 훈련은 이들이 생애 처음으로 맞닥뜨린 극한의 경험과 감각, 감정의 끝없는 연속이었고 이로 인해 몇 주 후 이들의 개성과 세계관이 철저히 변화했다. 예를 들어 슈프와 나바이유가 군생활 첫 해를 몇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말해 존 쉽은 입대와 군사 기초훈련 첫 전투에 1797년 참여할 때까지 군대에서 겪은 경험들을 50페이지에 걸쳐 서술했다. 그의 회고록에 등장하는 군대 이발 장면은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난 이발소로 끌려갔고 곱슬곱슬한 내 갈색 머리카락이 잘려나갔다. 멋진 곱슬머리였는데 순식간에 불쌍한 내 작은 머리가 나중을 위해 남겨둔 작은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대머리로 변했다. 그런 다음 나는 피복 지급소로 끌려가 코트와 가죽바지, 모자 등 새로 장만한 옷가지를 모두 빼앗기고 그 대신 빨간 상의와 빨간 조끼, 빨간 판탈론 바지, 빨간 양모를 주고받았다.
너무 철저하게 변화 혹은 변신해서 내가 말쑥한 젊은이였다는 사실을 거의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다.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침울해져 난 처형장에 끌려가는 중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고수장을 따라갔다. 머리 모양이 수상한지 지나치는 사람들 모두 고개를 돌리고 나를 쳐다보았다. 연습하러 가는 고수 몇 명이 나를 지나치며 실컷 놀려댔다. 피부 싱싱하네. 바지에 검댕이 좀 붙여. 내가 말하는 멋진 바지가 저런 거야. 제법 고수티 나는데. 나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았다. 교회에서 죄인이 앉는 회계석 모양으로 의자를 만든 것도 나름 그럴듯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군인 생활이 내 상상처럼 즐겁지 않다고 반성했기 때문이다. 울리 브레커는 프로이센 모병관에게 속아서 본의 아니게 프로이센 군대 입대한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런 다음 그는 가학적인 훈련관 교관과 무자비한 복장검사, 미쳐버린 신병 등을 망라해 병영과 훈련장에서 프로이센 신병의 생활과 생각을 세세하게 서술한다. 1806년 어느 아일랜드 청년은 최고 계급으로 진급하겠다는 막연한 생각도 없지는 않았지만 위풍당당한 사열과 함께 사기를 북돋우는 북소리와 줄지어 번쩍이는 총검에 홀려 영국군에 입대했다. 그는 병영에서 보낸 첫날 밤을 회고록에 상세하게 기록했다. 가련한 어머니 생각으로 괴로웠지만 그가 더 경악한 것은 물질적 환경이었다. 그는 젊은 군인들로 가득한 커다란 방에서 지냈다. 술 마시고 욕하고 싸우고 귀에 거슬리는 수다들이 합쳐져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은 절대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모두 지하 세계의 지옥에 떨어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1838년에는 익명의 영국 병사가 군사 기초훈련 기간 동안의 경험만을 모아 어느 사병의 자서전을 출간했다. 그가 이 짧은 경험담을 출간한 목적은 젊은이들에게 입대의 어려움과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그는 출간 수익으로 군대에 돈을 내고 제대하려는 꿈도 꾸었다. 불세례. 근대 초기의 해고록 저자들이 첫 전투 경험을 자세히 서술한 때는 자신이 첫 전투에서 명예를 얻었거나 첫 전투 자체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경우뿐이었다. 반면 낭만주의 해고록 저자들은 사소한 소규모 접전에 그치거나 자신이 기념할 만한 공적을 세우지 못해도 첫 전투를 자세히 묘사했다. 이들은 작전의 군사적 효과나 명예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접한 새로운 감각과 감정, 그리고 이 새로운 감각과 감정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에 주목했다. 피터 레슬리는 불세례라는 자서전에서 첫 전투 경험을 한 장에 걸쳐 서술했다. 그는 1863년 10월 26일 인도 서북부에서 소규모 접전을 벌였고 이 접전에서 사병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근대 초기 회고록 저자 대부분 이런 사소한 사건을 언급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레슬리에게는 이 접전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것이 내가 처음으로 맛본 그리고 아직까지 유일하게 맛본 불세례다. 그 장면은 내가 죽는 날까지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전투를 경험한 후 레슬레는 자신이 이전에 품었던 전쟁의 환상을 다시 생각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난 전장에서 우리 동포들이 성취한 영광스러운 업적에 관한 글을 자주 읽고 숙고했다. 그리고 나도 이제 군인이 되었으니 그들의 소중한 업적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적을 직접 대면하는 상황이 되자 온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에 사로잡혔다. 또한 내 앞 열에 병사가 시체에 걸려 넘어지고 소수의 제일설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앞으로 나서 그 자리를 채워야 했을 때 고결한 감정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의무 완수에 따르는 희생이 크다는 것과 전쟁이 얼마나 처참한지 와서 보시오라는 다윗왕의 탄식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레슬리의 불세례는 전쟁의 핵심 경험에 대한 경험담을 이용해 전쟁에 대한 일반적인 통찰에 계시적 권위를 부여하는 전형적 사례다. 소장으로 목만 조지 벨경은 첫 전투 아로요, 도스, 몰리노스 전투 1811년에서 전투원들과 함께 피해 세례를 받으러 갈 때 치명적 위기를 감지하는 묘한 느낌이 신경을 자극했다고 기록했다. 치명적 위기.
그는 포탄이 날아오는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를 들었고 그 직후 마지막 포탄이 터지며 두 병사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내가 처음 목격한 죽음이었다. 나는 공포에 휩싸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고 기록했다. 존 블랙키스터는 아메드 나가르 포위 작전 당시 1803년 불세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때 처음으로 휘파람 소리 같은 포탄 소리를 들었다. 독자 여러분은 내가 칼 12세를 따라 이제부터 이 소리가 나의 음악이다 라며 환호성을 지르려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고상한 생각은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고 솔직히 고백한다. 포탄들이 날아가는 소리가 스웨덴 영웅의 귀에는 조화롭게 들렸겠지만 나에게는 카탈로니 같은 가수의 목소리나 린니 같은 바이올린 주자의 연주처럼 즐거움을 전해주는 소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내 머리를 스쳐나가는 포탄들의 소음은 내 가슴 부위에 묘한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그 느낌은 즐거움과 전혀 관계없고 통속적으로 말하는 두려움의 기색이 더 짙었다. 하지만 군인 이상 나는 그 느낌을 감히 두려움이라 부를 수는 없다. 나데지다 안드레예브나 두로바가 첫 전투에서 받은 인상은 정반대였다. 1807년 5월 20일 굿슈타트 처음으로 전투를 목격했고 직접 참여했다. 첫 전투와 공포, 두려움, 필사적인 최후의 용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터무니없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던가. 처음으로 보는 신기한 장면이 내 모든 관심을 사로잡았다. 쿵! 발사되는 대포의 위협적이고 장엄한 소리, 우르릉 또는 우르르 소리를 내며 날아가는 포탄, 말을 타고 내달리는 기병들, 번쩍거리는 경보병들의 총검, 둥둥 울리는 북소리, 단호한 걸음걸이와 냉정한 표정으로 적에게 다가서는 우리 보복연대, 이 모든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을 내 영혼에 가득 채웠다. 그런데 불세례 경험이 너무 상투적인 경험이 되었다. 결국 나폴레옹 전쟁에 참전한 스탕달이 소설 파르메 수도원에서 불세례를 풍자할 정도였다. 이탈리아 청년인 주인공 파브리치오는 나폴레옹 군대 입대의 전투를 경험하기 위해서 1815년 저지대 전투 북해 연안의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지역 저지대로 여행을 떠났다. 워털루에서 전투를 경험하는 내내 그는 이상한 강박관념에 시달렸다. 간절하게 불세를 원했지만 그가 경험한 모든 일은 숭고한 사건이라고 인정할 만큼 고상해 보이지 않았다. 처음으로 포격을 당하며 곁에 있던 병사들이 적의 포탄에 사망하자 파브리치오는 열광했다. 그는 드디어 포격을 당하는구나 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포탄이 터지는 걸 봤어 라며 만족스럽게 중얼거렸다. 이제 나도 진짜 군인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한 파브리치오는 그 경험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저 포격을 당했을 뿐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는 전투를 경험하려면 적에게 총을 쏘고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파브리치오는 전쟁을 헤맸지만 총을 발사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마침내 프랑스 군대가 패배하고 후퇴하기 시작하자 뒤쫓아오는 연합군 기병들을 향해 총을 쏠 수 있는 기회가 파브리치오에게 찾아왔다. 파브리치오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싸움을 하겠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적군도 한 명 죽일 테고 오늘 아침 적군이 대포를 퍼부을 때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몸을 드러내는 것밖에 한 일이 없어. 바보 같은 짓이지. 그는 사람을 죽였지만 자신이 진정한 전투를 경험했는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함께 후퇴한 두 명의 병사와 헤어질 때 그는 마음이 아팠다. 그가 가장 마음 아팠던 일은 오브리 상병에게 내가 정말 전투에 참가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지 못한 것이었다. 참여한 것 같긴 했지만 확신할 수 있었다면 한없이 행복했을 것이다. 워털루에 참전한 후 파브리치오는 딴 사람이 되었다. 자신이 겪은 일들에 대해 오랫동안 깊이 숙고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문제에서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다. 그가 목격한 것이 전투였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가 목격한 전투가 워털루 전투였을까? 그는 평생 처음으로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했다. 그는 늘 전쟁에 대한 신문기사나 책을 탐독했다. 자신이 내 원수의 호위대와 함께 그리고 그 후 다른 장군들과 함께 이동한 지역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찾겠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파브리치오 이야기의 아이러니는 당연히 그가 전투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그 전투가 근대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라는 사실이다. 전투 전날 밤. 근대 초기 회고록에서 전투를 앞두고 흔히 거론되는 것은 적군의 배치와 군사력뿐이었다. 하지만 낭만주의 회고록은 전투 전날 밤을 현연에 버금갈 정도로 들뜬 경험으로 묘사했다. 출전을 앞둔 부대원들이 이미 전투 전날 밤의 극단적인 심리적 육체적 상태에 익숙해진 것이다. 극단적 심리적 상태에 익숙. 실러의 희곡 발렌슈타인의 죽음 1799년에서 발렌슈타인은 리첸 전투를 앞두고 겪은 경험을 육군 원수 일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네.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의 운명의 질문을 제기하는 순간 말일세. 리첸에서 벌어질 전투를 하루 앞둔 전날 밤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네. 난 홀로 나무에 기대 서서 생각에 잠긴 채 평원을 내다보았네. 타오르는 모닥불은 소용돌이치는 안개 속에서 아무런 빛을 던지고 정막을 깨는 것은 보초병들의 외침과 천으로 싸맨 무기들이 부딪히는 소리뿐이었지. 그때 그 순간 내 모든 삶, 과거와 미래가 내 내면의 눈앞으로 빠르게 지나갔고 내 마음은 다가오는 아침의 운명에 미래의 모든 일이 걸려있음을 예감했네. 조지 글레이거는 전투 직전에 느낀 자신의 경험 1813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투 개시를 앞둔 남자가 휩싸이는 감정 상태를 일반 독자의 마음에 정확히 이해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처음에는 시간이 나부로 된 날개를 달고 움직이는 것 같다. 1분이 1시간 같고 1시간이 하루 같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경솔함과 신중함이 이상하게 뒤섞인다. 경솔함이 이유도 없이 웃음을 터뜨리게 하고 신중함은 이따금 은혜에 보좌를 향해 묵상기도를 올리게 한다. 이럴 경우 제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낯빛이 변하기 일쑤며 제 아무리 단호한 사람도 사지를 벌벌 떤다.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다. 사람들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속 확인하는 통에 시간을 재는 명사들이 완전히 녹초가 될 정도다. 전체적으로 인간의 삶에 그 어떤 상황보다 흥분이 고조되고 불안감이 짙고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감정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느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모든 느낌을 섭렵하는 훔볼트의 이상을 성취하려면 전투 경험이 필수임을 의미하는 말이다. 전투. 낭만주의 회고록은 당연히 전투도 현연으로 묘사했다. 존 십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좋은 사례다. 전투할 때 인간은 사뭇 다른 존재가 된다. 흥분한 가슴에 부드러운 감정들이 위험에 소용돌이와 불가피한 자기 보호에 매몰되며 그 상황에 더 적합한 다른 감정들이 자리를 양보한다. 이 순간 정신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고양된다. 영혼이 평소의 고요함을 뛰어넘어 눈앞의 장면에 대해 일종의 광적인 무관심 상태에 빠진다. 흉포함에 가까운 영웅심이다. 신경은 팽팽하게 긴장한다. 눈은 동공이 활짝 열린 채 미친 듯이 빠르게 움직인다. 머리도 끊임없이 움직인다. 콧구멍은 활짝 열리고 숨도 가빠 보인다. 전투에 열중한 군인의 얼굴 표정을 화가가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그 표정을 그가 집에서 평화롭고 고요하게 지내던 표정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엘지아르 블라지도 같은 생각에서 기동하거나 총을 발사하며 임무에 몰두하면 감정이 사라진다. 연기와 대포 굉음, 전투원들의 고함이 모두를 마비시킨다.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다고 기록했다. 지휘관들도 전투를 체스 게임이 아닌 감정적 현연으로 묘사했다. 장자크 펠레는 부사코 전투 1810년 부사코 전투 후 그의 부대가 영국군에게 거의 잡힐 뻔했을 때 그날 밤처럼 끔찍한 고통은 두 번 다시 겪지 못할 것이다. 쏟아지는 폭우와 피로쯤은 내가 느낀 정신적 고통과 크나큰 두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고 당시 감정을 토로한다. 부대의 안전을 확인한 그는 황홀경에 빠졌다. 영혼이 행복으로 넘쳐 흘렀다고 할 수 있다. 부상과 죽을 고비. 죽음은 모든 숭고한 경험의 기초였다. 전투원에게 닥친 죽을 고비는 당연히 훨씬 더 새로운 감각과 경험이었고 중요한 계시로 이어질 수 있었다. 프로이센 군대의 야코프 프리드리 폰 렘케 중위는 러시아와의 전투 1759년 중에 당한 부상을 극한 경험으로 묘사했고 결국 칸트의 판단력 비판전에 훌륭하게 쓰여 칸트의 숭고를 미리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렘케는 부하들에게 공격을 독려하던 중 포탄에 맞아 왼쪽 발을 잃었다.
그의 부하들은 달아나고 러시아 군대가 그를 지나쳐 그를 추격했다. 그때 러시아 약탈자 한 명이 다가와 렘케의 눈앞에 총을 뒤밀었다. 머스키 소총의 총구가 똑바로 보이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서 있으니 끔찍했다. 난 땅에 털썩 쓰러져 배를 깔고 엎드렸다. 내 모든 감각이 사라지고 온몸이 마비된 채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강한 충격에 다시 정신을 차렸다. 코사크 병사가 머스키 총의 개머리판으로 나를 강하게 내리친 것이다. 코사크 병사는 렘케의 목숨을 운명에 맡긴 채 물건만 약탈했다. 프로이센 군인들이 그를 옮기려 했지만 고통이 너무 심해서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곳에서 나는 내 옆으로 굴러가는 수많은 포탄 중 하나가 나에게 떨어져 고통을 빨리 끝내주길 줄곧 기도했다. 어차피 나는 죽을 것이 분명하고 이제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얼마나 죽음을 원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다. 전투가 치열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그곳에 그냥 누워있었다. 얇은 셔츠만 걸친 채 피를 철철 흘리며 기진맥진해 있었다. 목이 너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하지만 잔인하게도 죽음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고 제발 죽여달라고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난 내 정신과 마음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정신과 마음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서 젊은 니콜라이 로스토프는 1805년 원정 중 소규모 기병접전으로 죽을 고비를 맞았다. 그의 경기병 대대에 돌격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는 흥분했다. 로스토프는 빠르게 움직여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경기병 동료들에게 누차들은 돌격의 도치를 드디어 경험할 시간이 되었음을 감지했다. 하지만 절망스럽게도 프랑스 군대가 선두에선 러시아 군대를 밀어붙였고 로스토프 자신도 쓰러졌다. 잠시 후 로스토프는 프랑스 병사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저 사람들은 누구지? 로스토프는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프랑스 병사들일까? 그는 다가오는 프랑스 군인들을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도 자신이 프랑스 병사들을 요절내겠다는 일념으로 돌진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접근하는 게 너무 두려워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저 사람들은 누구지? 나에게 오고 있는 건가? 나에게 덤비려고? 왜? 나를 죽이려고? 모두가 좋아하는 나를? 자신을 사랑한 어머니와 가족, 친구들을 떠올리니 자신을 죽이려는 적군의 의도가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저들은 나를 죽일 거야. 그는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10초 넘게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마침내 청춘과 행복한 삶을 잃을 수도 있다는 단 하나의 순수한 두려움의 본능이 그의 온몸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는 겨우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프랑스군을 돌아보며 그는 생각했다. 그래, 뭔가 분명 오해가 있어.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리 없어. 살인. 타인의 목숨을 끊는 것은 회고록 저자들에게 깊은 충격을 줄 수 있는 핵심 경험이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제임스 콜린스에게 닥친 가장 가혹한 시련은 동료가 창을 쥐어주며 토리당한 포로를 냉혹하게 찔러 죽이라고 했을 때였다. 그를 죽이면 상금을 주겠다는 제안도 받았다. 콜린스는 그 경험을 상세히 묘사하며 아직도 잊지 못하고 절대 잊을 수 없는 시련이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그는 유혹에 굴하지 않았다. 그 일을 저질렀다면 노인의 영혼이 이날까지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혔을 것이다 라고 그는 기록한다. 마르보 장군은 나이든 사령관을 수행하던 18, 20세, 18에서 20세 젊은 코사크 장교 2명에게 공격당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둘 중 나이가 더 많은 장교가 마르보에게 달려들었다. 마르보는 그를 간단히 제압했지만 죽이진 않았다. 그러자 코사크 장교는 권총 2자루를 꺼내 들고 비겁하게 마르보의 부관을 쏘아 죽였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나는 그 미친놈에게 달려들었다. 그놈은 2번째 권총을 내게 겨누고 있었다. 그런데 나와 눈이 마주친 그는 넋이 빠진 듯 유창한 프랑스어로 소리쳤다. 세상에, 당신 눈에서 죽음이 보여. 당신 눈에서 죽음이 보인다고. 그래, 이 악당아, 네가 제대로 봤다. 그리고 그 장교는 꼬꾸라졌다. 분노가 치솟은 마르보는 또 다른 코사크 장교와 사령관에게 돌진했다.
젊은 장교의 멱살을 잡고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나이 든 사령관이 소리쳤다. 당신의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오. 그는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지 않소. 그가 말한 그 고귀한 이름을 듣자 분위기에 휩쓸려 과도하게 흥분했던 내 정신이 환각 상태에 빠졌다. 내가 칼로 찌르려던 청년의 가슴 위에서 눈에 익은 하얀 손이 보이는 것 같았고 용서해라 용서해라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다. 칼을 거둔 나는 젊은 장교와 사령관을 뒤쪽으로 보냈다. 이 사건은 나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휘발렸다. 싸움이 곧 끝났으니 망정이지 아무 명령도 내리지 못했을 것이다. 드로바가 전쟁에서 처음으로 생명을 죽인 경험은 더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다. 그녀가 죽인 것은 1812년 원정 중 버려진 마을에서 약탈한 거위 한 마리였다. 거위 한 마리. 가여운 거위들을 보고 있으니 애원하던 포드젠 폴스키가 떠올랐고 그중 한 마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써야 하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토록 비인간적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고귀한 검으로 그 죄 없는 거위의 목을 자르다니 내 평생 처음으로 피를 본 사례였다. 비록 거위에 피었지만 언젠가 내 기록을 읽을 독자들에게 부탁한다. 그 기억이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음을 믿어주시길. 드로바가 반어법을 사용한 것일까? 난 정말 모르겠다. 낭만주의 해고록 저자들에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죽음의 목격. 회고록 저자의 책임으로 일어난 죽음이 아니어도 죽음을 목격하는 것은 핵심적인 경험이었다. 죽음의 목격. 피레네 산맥의 전투 1814년. 피레네 산맥의 전투 중 존 멜컴은 동료 장교의 죽음을 목격했다. 그의 반응은 캐치 22에서 요사리안이 보인 반응에 설레었다. 동료 장교는 적을 향해 용감하고 침착하게 총을 발사하고 있었다. 잠시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핀 뒤 다시 뒤를 돌아보니 그가 등을 대고 길게 누워 있었다. 그의 가슴에서는 피가 솟구치고 숨을 거둘 때 을에 그렇듯 그의 발이 최후의 경련으로 떨렸다. 전투 2-3일 전에 우리와 합류한 그는 청춘과 건강, 희망에 부풀어 바로 내 곁에 서 있었다. 승리를 눈앞에 둔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순식간에 시체가 되어 내 발밑에 누워있다니.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영혼이 무엇이기에 인간의 숨과 함께 사라지고 인간에게 감정과 감각, 정신을 주었다가 인간을 의식 없는 차가운 진흙으로 만들고 떠나는가? 조지 블레니는 첫 전투 1799년 첫 전투 당시 군인 몇이 작전 중 사망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한 병사의 모습은 특히 충격이었다. 난 그 병사의 무시무시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시인이라면 전쟁의 공포를 주제로 시를 지어 인류가 전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설득하겠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로버트 블레이크니는 전사한 군인을 처음으로 목격한 순간뿐만 아니라 부상한 군인을 처음으로 목격한 순간도 두려움으로 기억했다. 잉글랜드에서 훈련하던 중 일어난 일이었다. 병사의 손에서 흐르는 피를 보며 온몸이 떨리던 그 소름 끼치는 감정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그 병사는 부식깃을 서툴게 고정하는 바람에 손을 다쳤다. 나는 방울방울 떨어지는 피를 보며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전 왕조의 왕관을 바라보는 나폴레옹의 가슴이나 재무성의 새로운 자리를 노리는 스코틀랜드인의 심장에서 불타올랐을 그런 느낌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민간인 화가들도 전투 중의 죽음 장면을 감상적으로 묘사하며 비밀을 깨달은 듯한 병사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들은 종교적인 피에타 이미지를 본보기로 삼아 전투 중 사망한 병사의 죽음을 주위 동료들을 위한 계시로 묘사했다. 새롭게 등장한 이런 장르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그림이 벤자민 웨스트의 울프 장군의 죽음일 것이다. 1770년. 그림에서 장군의 옆구리에 난 상처 속으로 손을 들이미는 부상한의 모습을 주목하자. 부상한의 모습. 장군의 옆구리에 난 상처 속으로 손을 들이미는. 웨스트가 도마와 그리스도를 암시하며 그린 것이 분명하다. 도마와 그리스도.
그림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전면에 위치한 고결한 야만입니다. 전면에 위치한 고결한 야만. 전형적인 서양의 묵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야만인은 죽어가는 장군을 철학적 관심으로 살피는 것처럼 보인다. 타이번에서 처형되는 죄인들을 관찰한 보즈웰이나 죽어가는 개구리를 관찰한 로버트 화이트와 상당히 흡사해 보인다.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야만인의 육감적인 풍채가 가장 인상적이라는 사실이 흥미를 배가한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정장을 한 반면 그는 거의 벌거벗은 상태다. 죽어가는 장군은 덧없는 정신만큼이나 허약해 보인다. 반면 주장보다는 평범한 아메리카 인디언 전사로 보이는 야만인은 근육이 울퉁불퉁한 모습이다. 아메리카 인디언 전사. 장군은 되게 허약해 보여. 반면에 야만인은 울퉁불퉁 여자 같았고. 웨스트의 의도는 아마 정반대였겠지만 울프 장군의 죽음은 정신에 대한 육체의 승리를 상징하고 사고라는 전통적인 정신의 특권을 육체가 차지한 상황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근대 초기의 상징적 그림이 높은 언덕에 서 있는 장군을 묘사하며 그의 정신이 수많은 막대 인간의 운명을 통제한 반면 낭만주의 시대의 상징적 그림은 허약하고 죽어가는 장군을 보여주며 그의 죽음은 온전한 육체를 갖춘 사병의 묵상 소재다. 웨스트는 죽어가는 장군을 여전히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했지만 다음 수십 년 동안 화가들은 그런 장면을 전장 한가운데에 배치했다. 존 싱글턴 코플리의 그림 1781년 1월 6일 페어슨 소령의 죽음 1783년이 그런 경우다. 이 그림에서 주목할 것은 페어슨 소령을 옮기는 한 무리의 병사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육체를 옮기는 한 무리의 성자의 초점을 맞춘 라파엘로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같은 그리스도 매장 그림과 이전의 피에타 이미지와 닮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요거. 존 싱글턴 코플리, 페어슨 소령의 죽음. 우르스 그라프의 전장과 대조적으로 이런 감상적인 전장 그림에 등장하는 병사들은 주변의 위험을 잠시 망각한 채 죽어가는 동료에게 시선을 고정한다. 이들의 시선이 전투 경험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림이 관람객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이다. 군인들은 심오한 경험을 겪고 있고 자신들이 심오한 경험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열등한 위치에 있는 관람객은 그들의 경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전투 중의 죽음은 이제 단순한 영웅적 행위로 머물지 않는다. 이 또한 하나의 경험이 되었다. 전투 중 죽음에 주목하고 경험으로 인정함으로써 군인들도 무지를 벗고 지식을 쌓게 되었다. 다 아는 듯한 군인들의 시선이 점점 더 중요해진 상황은 동시대 문학에도 반영되었다. 군인들의 시선. 전쟁과 평화에서 톨스토이는 젊은 병사들이 첫 전투를 향해 진군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다. 병사들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서로 힐끔힐끔 훔쳐보았다. 동료의 표정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데니소프 중위부터 나팔수까지 모든 병사들의 입과 턱 주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정은 갈등과 흥분, 동요입니다. 우르스 그라프의 전장에서 전혀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군인들의 시선이 이제 전투의 문화적 풍경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전투 후 전투 전날 밤이 극한의 감각과 감정으로 충만한 현영 경험이듯 전투 후 전장을 둘러보는 것도 전투원들에게는 더없이 처참한 장면을 접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핵심 경험이 되었다. 전투 후 전장의 풍경은 새로운 전쟁, 마카부르가 번창한 환경이었다. 근대 초기 회고록 저자들은 전쟁의 마카부르 잠재력을 무시했지만 결국 낭만주의 회고록 저자들이 그 잠재력을 찾아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앤드루 멜빌은 우스터 전투 1651년 우스터 전투 후 시체 항구와 함께 지낸 일을 그들이 참호에 시체를 던져 넣었고 시체의 다리가 내 몸을 짓눌러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라는 건조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다른 설명은 없었다. 그 200년이 지나고 부르고뉴 하사관이 멜빌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부르고뉴는 당시 상황을 훨씬 더 감정적으로 회상했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퇴각하던 도중 시체 3구가 쌓인 곳으로 굴러떨어졌다. 머리가 거꾸로 처박히며 내 얼굴이 시체 손에 닿았다. 아주 오랫동안 시체를 보았으니 익숙해질 법도 하건만 그때는 끔찍한 공포심이 몰려왔다. 악몽 같았다. 난 무언가 사로잡힌 듯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미치광이처럼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아무리 길을 써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팔로 바닥을 밀고 일어서려 했지만 손이 시체의 얼굴을 디디며 엄지손가락이 시체 입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순간 구름을 벗어난 달빛이 내 주변의 끔찍한 장면을 환하게 비추었다. 난 두려움이 아니라 그야말로 광분 상태에 빠졌다. 미친 듯 욕설을 내뱉으며 벌떡 일어선 나는 얼굴이건 팔이건 다리건 가리지 않고 시체들을 밟고 빠져나왔다. 그리고 하늘에 대들듯 저주를 퍼부었다. 전투 전장 장면에 특히 적절하게 어울리는 개념이 실러의 격정적 숭고 개념이다. 격정적 숭고 경험에서 인간은 안전하게 떨어진 곳에서 숭고한 연상을 접하며 연민과 도덕적 자유를 실행할 기회를 얻는다. 격정적 숭고. 전투 전장이 바로 이 격정적 숭고를 경험할 수 있는 이상적 장소다. 군인들은 안전한 상태에서 죽음과 극심한 고통을 목격했고 전쟁의 본질을 숙고하고 부상병이나 포로를 돌보며 연민과 도덕적 감정을 발전시켰다. 따라서 근대 초기 회고록 저자 대다수가 무시하고 블랙에더 중령도 이런 지하에 묵살한 전투 후 죽음 설교가 격정적 숭고의 장면을 정교하게 연출한 무대가 되었고 충격으로 주인공과 관객 모두를 가르치기 적합한 무대가 되었다. 폐허가 된 군대 시체 안치소 같은 전쟁을 둘러본 경험을 베르길리우스나 단테, 하데스, 강하처럼 묘사하는 회고록 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데스에 내려가 깨달은 모든 것의 이면에는 숭고한 계시의 권위가 숨어있다. 따라서 회고록 저자들은 전장을 둘러보는 장면을 주로 자신의 일반적인 전쟁관을 제시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전투 전장. 토머스 하사가는 코펜하겐 인근에서 벌어진 덴마크 군대와의 전투 1807년 군대와의 전투가 끝난 후 이전에 결코 느껴본 적이 없을 만큼 우울한 느낌이었다고 설명한다. 전장을 가로지르며 덴마크 병사들의 시신을 보자 그가 전날부터 품고 있던 분노가 사라졌다. 그들이 비록 적이라 불렸지만 나는 그들이나 나나 하나의 본질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참혹한 광경이 관점과 감정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참혹한 감정, 관점과 감정을 변화시키는. 하인리 포슬러는 보로디노 전투 1812년 보로디노 전투 전장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난 걸음을 멈추지 않고 시체들 사이로 빠져나갔다. 갈수록 점점 더 끔찍한 광경이었다. 시체들이 점점 더 높이 쌓였고 뺏고 빼앗기는 싸움이 이어지던 지역 근처에는 훨씬 더 많은 시체가 쌓였었다. 참호마다 시체로 넘쳐났다. 사람이나 말이나 온갖 형태로 칼에 베이고 불구가 되었고 쓰러져 있는 프랑스 병사의 얼굴에는 죽는 순간의 온갖 감정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용기, 절망, 저항, 추위, 참을 수 없는 고통 그리고 러시아 병사들의 얼굴에는 격렬한 분노, 냉담, 인사불성의 취기가 남아있었다. 그 무서운 광경이 오랫동안 내 시선을 빼앗았다. 뜨거운 인도로 지지듯 내 영혼에 각인된 그 광경을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존 멜컴도 산세 바스티안 전투 1813년 산세 바스티안 전투 후 광경이 평생 자기를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이라고 기록했다. 비비언 데링 마젠디는 전투 후 이런 광경을 처음 본 느낌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기록했다. 조지벨 장군은 발라클라바 전투 1854년 후 전장을 둘러보다 시체를 매장한 구더기를 발견하고 온갖 끔찍하고 뒤틀린 모양으로 던져진 100여 구의 시신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인간성이 난도질당한 그 흉측한 광경을 내려다보니 내 몸에 신경까지 찌릿찌릿 충격을 받았다라고 기록했다. 윌리엄 마틴은 알마 전투 1854년 알마 전투 누구나 한 번 보면 절대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장면이라고 기록했다. 윌리엄 메이슨도 알마 전투 광경을 묘사하며 이렇게 말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에게 전쟁을 보여주라. 그 모습을 보고도 그의 심장이 아프지 않다면 그는 단단한 심장의 소유자다. 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 비로소 전쟁에 기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쟁은 끔찍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투 장면은 시인들과 더불어 화가들도 즐겨 다룬 주제였다. 1807년 프랑스는 아일라우 전투에서 발생한 사상자 규모 전사자 15,000명, 부상자 200명으로 2만 명 규모로 여론이 들끓었다. 나폴레옹의 군사적 야망을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했고 나폴레옹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 수만 명을 희생한 무감각하고 병적인 자기중심주의자로 비난을 받았다. 나폴레옹은 그에 대한 응수로 전투 그림 공모전을 발표했다. 공모전 규정에 따라 응모자가 제출해야 할 그림은 영광스러운 승리 장면이 아니었다. 나폴레옹이 전투 후 전장을 둘러보며 포로와 부상한 적군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장면이었다. 공모전 우승작은 앙투안 장 끄로우의 아일라우 전쟁을 찾은 나폴레옹 1808년이었다. 그 그림에 묘사된 나폴레옹은 높은 곳에서 수많은 막대 인간을 통제하는 군사적 체스 챔피언이 아니다. 오히려 전쟁의 끔찍함을 충분히 인식하며 일반 사병들의 고통을 목격하고 위로하는 연민에 가득 찬 감정의 인물로 등장한다. 그의 아일라우 전쟁을 찾은 나폴레옹과 우르스 그라프의 전쟁을 비교하면 흥미로운 차이점이 발견된다. 두 그림 모두 훼손된 시체들이 전경을 가득 채운다. 하지만 그라프의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누구도 참혹한 광경을 쳐다보지 않는 반면 그로의 그림에서 지위가 낮은 수많은 사람을 차지하고 나폴레옹 자신이 대학살의 목격자가 된다. 폴 푸셸의 위대한 전쟁과 근대의 기억 그리고 그 이후의 연구를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서양의 전쟁 문화가 이미 1800년 무렵부터 유명한 승리의 비참한 이면에 주목하고 일반 사병들의 고통을 동정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단순히 전쟁의 참상을 폭로하는 것으로 충분히 전쟁을 끝낼 수 있고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 이유는 전쟁의 참상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아직 집요하게 남아있다는 것이 내 개인적 생각이다. 다시 이 부분. 유명한 승리의 비참한 이면에 주목하고 일반 사병들의 고통을 동정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단순히 전쟁의 참상을 폭로하는 것으로 충분히 전쟁을 끝낼 수 있고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이유는 전쟁의 참상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아직 집요하게 남아있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조금 뭔 말이야. 위대한 전쟁과 근대의 기억 그리고 그 이후의 연구를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서양의 전쟁 문화가 이미 1800년 무렵부터 유명한 승리의 비참한 이면에 주목하고 다 주목하고 있음에도 전쟁이 안 끝나고 있구나. 고통을 동정했다는 사실. 전쟁의 참상을 다 폭로했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 전쟁의 참상이 감춰지지 않고 지금 감춰진 게 아니야. 다 폭로됐어. 하지만 전쟁이 안 끝났다는 거 보면 이게 감춰져서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인간이 전쟁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오직 평시에 거짓 문학과 거짓 역사, 거짓 전쟁 심리학이 미래의 전투원들에게 주입한 설득과 기만이 빚은 기적이다. 군인이 불세례에서 무엇을 깨닫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무력에 의한 해결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했을 때 장 노통 크리가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런 잘못된 믿음이었다. 이런 믿음은 절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논지다. 진실이 아니다. 이게 이 책의 핵심이네요. 지난 200년 동안 전쟁 문화는 전쟁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노출했지만 전쟁의 참상을 알리거나 재발을 막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단순히 전쟁의 참상을 노출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와는 상반되는 수많은 사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아무튼 과거 200년 동안 전쟁을 겪은 모든 세대는 전쟁의 진정한 민낯을 폭로하고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확신했다.
아일라우 전쟁을 찾은 나폴레옹 그림은 나폴레옹의 전쟁의 참상을 충분히 인식하고 군인들의 운명을 동정했지만 아일라우 전투가 끝나고 5년 뒤 러시아 원정이라는 대비극을 일으켰다는 불길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왜 근절되지 않는 거야 도대체? 이거 아는데도. 도대체 이 책의 핵심이 뭔지 설명해줘야지. 전후회. 전쟁에서 숭고한 계시가 나오는 가장 확실한 원천은 전후회였다. 낭만주의 문화에서 사랑과 우정은 숭고한 감정으로 제시되며 사랑에 빠지는 것은 거친 자연 요소에 버금가도록 강력한 현연으로 제시되었다. 전쟁 회고록 저자들은 전쟁을 민간의 자연이 제공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능가하는 숭고한 사건으로 제시했고 마찬가지로 군인들 사이에서 싹튼 전우회를 민간인 남녀 사이에 싹튼 사랑을 포함하고 능가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민간인은 전쟁의 공포 같은 강렬한 공포를 경험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전우들 사이에서 꼽히는 강렬한 사랑과 기쁨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95 라이플 연대 한 장교는 함께 복무한 부대원들에 관해 만일 내 몸이 둘로 나뉜다면 그들에게 더 나은 내 반쪽을 줄 만큼 그들을 사랑했다고 고백했다. 실러의 희곡 발렌슈타인에서 발렌슈타인은 옥타비오 피콜로비니의 전우회를 설명하며 30년 동안 우리는 전쟁의 고역을 함께 견디며 살았다. 한 침대에서 같이 잠들고 한 잔의 술을 나누고 빵 한 입도 서로 나누었다고 고전적으로 묘사했다. 그 당시 전우회를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사례가 알렉산드르 듀마의 삼총사일 것이다. 삼총사의 전우회는 모두를 위한 하나 그리고 하나를 위한 모두라는 좌우명으로 영원히 남았다. 전우회의 비유적 표현이 너무 확고하게 자리잡자 스탕달이 파름의 수도원에서 불세례와 더불어 전우회를 풍자했다. 워털루 전투가 진행된 동안 파브리치오는 브랜디 한 명을 가지고 다니며 기병대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들은 파브리치오를 다정한 친구로 평가했다. 파브리치오는 그들 사이에 숭고한 전우회의 결속이 싹텄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결국 기병대원들이 파브리치오의 말을 훔쳐내고 파브리치오는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맛보았다. 그는 그처럼 엄청난 악행으로 인한 슬픔을 전혀 위로받지 못했다. 버드나무에 등을 기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타소의 장편서사시 해방된 예루살렘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전우회처럼 기사도적이고 숭고한 우정에 대한 아름다운 꿈들을 하나씩 적었다. 영조이고 다정한 사람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이의 손을 잡아주는 고귀한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죽음을 맞는 일도 대수롭지 않을 텐데 이 비열한 악당 무리 속에서 열정을 지켜야 하다니. 귀향. 군인들의 성장 과정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핵심 경험은 귀향이었다. 군인들이 가장 자주 이야기한 것이 귀향했을 때 부모와 자녀, 배우자, 친구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쟁이 이들을 아주 많이 성숙시키고 변화시켰다는 증거였다. 울리 브레커는 프로이센 군대를 타령 1756년 타령에 집으로 돌아갔다. 난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다. 가을 저녁이 아름답게 깊어가고 있었다. 거실에 들어서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고 형제자매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완전 군장한 커다란 배낭을 등에 짊어지고 모자를 벗어 든 채 수염까지 덥수룩한 낯선 프로이센 병사의 모습에 상당히 놀랐다. 어린 형제들은 몸을 덜덜 떨었다. 큰형은 쇠사랑을 집어들었지만 당황했다. 하지만 나는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내 정체를 밝히지 않기로 했다. 드디어 어머니가 오시고 난 하룻밤 묵어가도 되는지 물었다. 어머니는 미심쩍어하며 핑계를 댔다. 남편도 집에 없고. 난 더는 참지 못하고 어머니의 손을 부여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저도 몰라보세요. 그제야 처음으로 떠들썩하게 크고 작은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간간히 훌쩍이는 울음소리도 섞여들었다. 엘프리드 레버렉이 집을 떠난 지 10년 만에 귀향할 때 그의 아버지가
리즈 기차역까지 마중을 나갔다. 내가 객차에서 내려서자 아버지는 나를 쳐다보고 내 모자에 쓰인 98이라는 숫자를 보았다. 하지만 함께 나온 손녀에게 우리 엘프리드가 아니구나 라고 말하더니 몸을 돌려 승강장 아래쪽으로 내려가며 군인들이 더 있는지 두리번거렸다. 난 첫눈에 아버지를 알아봤다. 가슴이 벅차오른 나는 겨우 아버지 라는 말밖에 하지 못하고 그의 목을 껴놨다. 우리 두 사람은 울음을 터뜨렸다. 마차를 타고 집에 도착했지만 어머니도 형제들도 누이들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내가 아들임을 확인하려는 듯 어머니는 내 턱과 뺨, 뒤통수에 있는 흉터를 찾아보았다. 흉터를 확인한 후에 비로소 어머니는 내가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던 아들임을 확신했다. 집장, 전쟁 경험의 거대 서사.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 전쟁의 핵심 경험이 발전한 것과 더불어 낭만주의 회고록 저자들은 몸으로 본 목격이라는 이상을 새로운 잠재적 권위의 원천으로 개발했다. 이는 대체로 일반적인 승부에 대한 낭만주의 사고를 독특한 전쟁 언어로 옮기기만 하면 충분한 작업이었다. 그 이후 전쟁의 핵심 경험을 겪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경험을 이해할 수 없으며 전반적인 전쟁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새로운 전쟁 경험담의 중심 교리가 되었다. 낭만주의 회고록에서 반복해 등장한 두 가지 주요 표현은 이것이다. 설명할 수 없다. 자신이 직접 그 경험을 겪어봐야 이해할 수 있다. 파이퍼 존 그린우드는 델라웨어강 도하와 관련해 행군함에 겪은 고통은 설명할 수 없다.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의 10분의 1도 믿지 못할 테니 더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로버트 버틀러는 인도 원정의 고통을 이렇게 기록했다. 여러분에게 내 감정을 이해시키려고 굳이 애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네가 겪은 일을 직접 겪어보지 않는 한 여러분은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여러분에게 직접 시도해보라고 권유하고 싶지도 않다. 직접 시도한다면 여러분은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10중 8구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고백하건대 사실 나는 인도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환호했다. 하지만 곳에서 겪은 일을 미리 알았더라면 내게 운명처럼 주어진 고난과 역경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또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런 기록은 남겼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이제 여러분도 분명히 내 감정을 일부나마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일부분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난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상상력의 힘을 발휘해도 현실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하임 네텔백은 콜베르크 구조작전이 수비대와 시민들에게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다고 기록했다. 모든 사람을 인사불성으로 만든 그 환희를 어느 누가 글로 표현할 수 있으리. 직접 그 상황에 처해 목숨과 재산은 물론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까지 완전히 포기해야 했던 사람들만이 그동안 감내한 고통을 최소한 잠시나마 극복하고 잊을 수 있는 이 새로운 거의 믿을 수 없는 평온하고 안전한 느낌을 공감할 수 있다. 마침내 누군가가 흔들어 깨어야만 기쁨이 가득한 의식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악몽과 같다. 19세기 말 미국 남부 연합군 육군 병원의 간호사는 지금까지 내가 많은 경험담을 읽고 들었지만 여기에서 목격한 공포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 그 애처로운 광경의 실제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할 단어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탄식했다. 훗날 제1차 세계대전을 겪은 시인들이 간호사와 똑같은 탄식을 하게 된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몸으로 본 목격이 권위를 얻게 되고 이러한 권위는 종종 민간인들이나 집에서 편히 지낸 사람들의 의견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 사병으로 참전한 존 디는 릴 포위 작전 1708년 릴 포위 작전 당시 잉글랜드 여론이 릴 함락에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며 군을 비난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이라며 그는 말을 잇는다. 커피에 관한 내용은 기 사일의 글을 미리 보는 것 같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토록 거대하고 강한 도시가 쉽게 함락되리라고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 와인이나 독한 맥주에 취해 머릿속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 스스로 제2의 성,
미켈레라고 착각하고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최고의 장군보다 현명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기대를 갖는다. 군인이 밥값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커피하우스의 전사들에게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은 이 전투에서 이미 목숨을 잃었거나 장차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용감한 장교와 사병의 자리를 대신하라는 것이다. 매튜 비숍 상병도 에르포위 작전과 관련해 비슷한 심정을 토로했다. 잉글랜드에 있는 신사 사병들은 우리가 해외에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 하는지 거의 모른다. 따라서 나는 이 기회에 우리가 겪는 고생을 그들에게도 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보초막에 서 있는 것을 대단한 고생으로 생각한다. 잉글랜드에 있는 사람은 그런 일들을 모른다. 따라서 나는 이제 진짜 군복무와 관련해 고생이 아닌 것을 고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들에게도 이런 일들을 알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지금까지는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임무 수행 방식을 조금 추상적으로 이야기했으니 이제 우리가 참호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하는 게 옳을 것이다. 우리는 한 번에 60에서 90g의 콩과 30g의 밀을 배급받았다. 포위 작전 초반에는 날씨가 아주 좋았지만 끝날 무렵에는 날씨가 지독하게 습하고 불쾌했다. 따라서 우리는 참호 바닥에 장작을 깔고 그 위에 나무 조각들을 뿌려야 했다. 아침에는 대개 커피를 마셨는데 추운 땅바닥을 네 발로 기어다니며 교대로 야간 보초를 선 다음날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추위와 피로가 싹 가셨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숍이 잉글랜드의 신사 사병들을 거론하며 참호 속 일상의 삶의 감각적 현실에 주목한다는 사실이다. 그 빈약한 음식, 형편없는 날씨, 진흙, 죽은 땅바닥, 뜨거운 커피, 군인들이 마시는 커피 등을 강조한다. 집에서 편히 지낸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전쟁의 감각적 경험이지 최고 사령부의 추상적인 전략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전 용사들은 전쟁을 화려하게 호도하는 신문이나 공표를 아주 격렬하게 비난했다. 근대 초기 회고록 저자들이 보통 사실오류나 불공평한 논공, 행상을 불평한 반면 낭만주의 회고록 저자들은 무엇보다 전쟁의 경험이 왜곡되는 것을 성토했다. 토머스 하사관은 나폴레옹 전쟁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내가 전쟁을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소한 악으로 여긴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 반대로 나는 경험을 통해 전쟁이 인류에게 닥치는 가장 사악하고 가장 파괴적인 재앙임을 깨달았다. 그는 또 잉글랜드에 있는 사람들이 신문으로만 전쟁을 접할 뿐 전쟁의 파괴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고 불평하며 말했다. 달갑지 않은 산사태가 평화로운 마을을 덮쳤을 때 우리는 그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간과하기 쉽다. 해군 사령관이나 육군 사령관이다 보니 화려한 문체로 작성해 보내는 공식 보고서는 당연히 기만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허영심을 부추긴다. 저바된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근 격렬한 전쟁이 치리하게 이어지는 동안 일제에 기록된 공해상의 전투는 아무런 희생도 없었다는 듯 구절구절 승리와 정복을 환호하고 불쾌한 암시는 제외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물론 이 고무적인 보고서들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달하는 요점은 비슷했다. 뱃머리 방향에서 수상한 선박 발견, 즉시 추격, 전투 준비 완료, 신형에 가까운 우수한 선박으로 화력이 우세하고 총원 승선한 것으로 확인됨. 오후 2시 사정거리 접근의 공격, 대파, 삭구 파괴 후 적선, 승선. 필사적인 저항을 뚫고 10분 만에 납포 완료, 적군 사망 10명, 부상 13명, 아군 피해 경미. 특히 완강한 저항 탓에 적의 피해 아군의 3배. 이때 진급 대상으로 추천하는 장교와 용감한 선원들의 명단이 해군 대신들에게 통지된다. 그리고 아반 언론이 그 사건을 수많은 감동으로 장식해 버리고 폰트비드에서 실리 제도까지 소식을 전했다. 진실은 필사적인 싸움을 벌이다가 황망하게 영원한 세상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남편을 잃은 여인들은 눈물을 흘릴 것이고 아비 없이 남겨진 아이들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한숨을 내쉴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남몰래 조용히 슬픔을 살릴 것이다. 모두 승리와 정복의 한이로 기뻐 날뛰는데 비켜서서 눈물을 흘릴 겨를 있겠는가? 토머스 하사관이 존 키건의 전투의 얼굴이나 폴 푸셸의 위대한 전쟁과 근대의 기억을 봤다면 기뻐했을 것이다. 엘지아르 블라즈 대위도 소문과 책으로만 전쟁을 배우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그는 신문에 게재된 이야기를 조롱했다.
그는 역사책과 관련된 민간인들은 역사에 관한 책을 몇 권 읽은 다음 전투가 마르스 광장에서 열리는 사열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10만 명이 또 다른 10만 명과 마주해 대포 소리를 오케스트라의 콘트라베이스 반주 삼아 마음껏 사격을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기록했다. 블라즈는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하기 위해 독자들에게 전투가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겠다고 밝힌다. 하지만 전형적인 전투를 설명해 독자들을 깨우치기 전 블라즈는 자신의 설명도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독자에게 경고한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블라즈는 아비뇽 출신의 약재상 이야기를 한다. 질투가 심한 약재상은 예쁜 아내를 늘 집안에 가둬두었다. 아내가 이를 불평하며 연극 구경을 가겠다고 하면 약재상은 당시 상영되던 연극의 희곡을 모두 읽어주겠다며 아내를 달랬다. 여자는 토라졌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남편이 책을 집어들고 연극이 시작되었다. 막이 끝날 때마다 남편은 습관적으로 설탕물을 한 잔씩 마셨고 읽은 부분에 대한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그런데 여보, 배우들이 싸우러 나간다거나 산책을 나간다거나 아메리카에 간다고 할 때 진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무대 양쪽 끝에 안 보이게 숨어 있는 거야. 내 책에서 전투에 관해 이야기하는 장을 모두 읽으면 여러분도 전투에 관해 약재상의 아내만큼은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을 이해하려면 전쟁을 직접 경험해야 하고 특히 전쟁의 감각적 고통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 블라즈의 생각이었다. 그의 동료인 라브리는 한술 더 떠 전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전쟁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라브리는 아일라우 전투 1807년을 아일라우 전투를 모든 인류의 지식을 측정하는 척도로 생각했다. 그는 말할 때마다 아일라우 전투 경험담을 꺼냈다. 그에게 아일라우 전투가 비교의 기준이었고 최고의 고통이었다. 라브리의 판단으로는 아일라우 전장에서 싸우지 않은 사람은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다. 당시 우리는 제국지를 받아보았는데 어느 날 내가 제국지를 읽은 후 라브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파리에 주문하고 싶은 책이 여기 실렸어. 무슨 책인데? 세계 지리 개요. 누가 썼는데? 말트 브랭이 누군데? 최고의 지리학자지. 몇 연대야? 군인이 아니라 학자야. 아주 명성이 높은 사람이지. 파리에 살고 있어. 귀하신 겁쟁이구나. 그 말트 브랭 말이야. 그 사람이 지리책을 들고 눈이 무릎까지 쌓인 아일라우의 선 모습을 보면 좋겠다. 명성만 있고 마실 것도 없이 서 있는 모습을 말이야. 그 사람이 아일라우에 있었다면 거기에서도 그런 책을 쓸 수 있는지 볼 수 있을 텐데. 하인리 폰 브란트도 철학자 미셀 두 몽테뉴를 똑같이 비판했다. 브란트는 군대 생활보다 재미있는 것은 없다고 한 유명한 회의론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고 회고록에 기록했다. 브란트는 이 말은 몽테뉴가 군대에서 복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라고 밝혔다. 군대 생활보다 재밌는 것은 없다고 한 유명한 회의론자. 민간인도 같은 의견인 경우가 흔했다. 직접 전투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콜리지는 고독의 두려움이란 시에 이렇게 썼다. 소년과 소녀 그리고 여자들 아이가 곤충다리를 뜯는 것만 보아도 비명을 지르던 그들이 모두 전쟁에 관해 읽는다. 아침 먹을 시간에 최고의 진료. 가엾고 불쌍한 사람들. 알고 있는 유일한 기도는 저주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축복을 비는 말도 거의 알아듣지 못한 이들이 관용구를 유창하게 읊어댔다. 완벽하게 전문적으로 승리와 패배를 이야기하고 동족 사례라는 고상한 용어까지 구사한다. 이런 말들이 부드럽게 혀끝을 누른다. 아무런 감정도 싣지 않고 아무런 형상도 없는 그저 추상적 개념과 공허한 소리처럼 군인들이 상처 하나 없이 죽었다는 듯 신과 똑같은 육체의 섬유질이 들이박혀 피를 흘릴 때 아무런 고통도 없었다는 듯 이 불쌍한 사람들 전투 중 잔혹한 행위를 하다 쓰러진 이들이 천국으로 이동하고 옮겨간 것이지 죽은 게 아니라는 듯. 특히 흥미로운 점은 클라우제비치의 명저 전쟁론이 이런 논리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전쟁의 위험이란 장에서 클라우제비치는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무지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위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의 위험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매력을 느낀다. 위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 전쟁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매력.
엄청나게 흥분해서 총알과 부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에게 돌진한다. 죽음을 모면한 사람이 자신일지 아니면 다른 사람일지 모르는 채 차가운 죽음을 향해 맹목적으로 덤벼든다. 야망의 갈증을 풀어줄 과일, 곧 승리의 황금빛 트로피가 앞에 놓여있으니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는가. 이처럼 비현실적인 망상을 몰아내기 위해 클라우제비치는 우리를 상상의 전투 현장으로 인도한다. 신병을 데리고 전장에 가보자. 그는 우리와 같이 이동하며 설명한다. 우리가 가까이 갈수록 포성은 천둥소리처럼 커지고 포탄이 우리 주위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는 주요한 핵심 경험들을 나열한다. 당신이 아닌 누군가가 부상을 당한다. 당신도 전처럼 안정되고 침착한 상대는 아니다. 가장 용감한 사람도 약간 심란해진다. 이제 우리는 격렬한 전투 현장으로 들어간다. 포탄이 우박처럼 쏟아지고 천둥소리 같은 아군의 포성까지 가세에 귀가 먹먹하다. 포탄들은 사방에서 쌩쌩 날아가고 머스킷 총알들이 휘파람 소리를 내며 우리 주위를 스치기 시작한다. 조금 더 전진해 사선에 도착하자 보병들이 몇 시간째 이어진 적의 맹공격을 믿을 수 없이 꿋꿋하게 견뎌내고 있다. 쉿쉿거리며 대기를 가득 메운 총알들은 머리 가까이 스쳐 지날 때 날카로운 파열음을 낸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해지는 최후의 일격, 죽거나 불구가 사람들의 모습, 두근거리던 우리의 심장이 그 모습에 공포와 동정을 느낀다. 갈수록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통과하는 신병은 이곳에서는 다른 요인들의 생각을 지배하며 이성의 빛이 학문적 사변에서 흔히 보는 방식과 사뭇 다르게 굴절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위험은 전쟁 마찰의 일부다. 위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전쟁을 이해할 수 없다. 클라우제비치는 사고 실험에서 원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개인에게 군사작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주는 순간이 꽁꽁 얼어붙거나 열기와 갈증으로 실신하거나 궁핍과 피로로 처진 순간뿐이라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견들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이 의견들은 최소한 주관적으로는 타당한 의견일 것이다. 말하는 사람의 판단을 정확히 결정하는 것이 그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클라우제비치는 가장 독창적이고 중요한 자신의 이론적 개념을 발전시켰다.